안녕하세요. 항상 남들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제가 이런 곳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네요. 글솜씨가 없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적어내려 볼게요. 저는 나이가 곧 40줄에 접어드는 사람이지만 남들 다 있는 남편도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남들은 이런 저를 보며 쓸쓸하겠다, 적적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물어오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속편한 일인지 지난 세월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몹시 화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좋게 말하자면 남자답고 통이 크고 이왕 시작했으면 뭐든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시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영업직답게 활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처음 만난 저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잘 걸어왔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소심하고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외향적인 면모가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와 남편의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전에 듣기로는 그닥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처음 만나 뵌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제게 아들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하도 네가 좋다고 해서 특별히 결혼 허락해주는 거야. 애가 인물이 빠지니 성격이 빠지니 장차 아주 크게 될 인물인데 지금은 잠깐 작은 회사에서 사회 경험 쌓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너랑은 급이 안 맞는 수준인데. 아이고 결혼할 거라길래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나 싶었더니 애가 다 보는데 여자 보는 눈이 없단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남편을 키우셔서 그런가 어쩔 때 보면 아들이 아니라 본인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제게 질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리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깎아내리며 남편을 치켜 세우셨고 민망해서 시선을 들 곳을 찾지 못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어디 빠지는 부분이 있냐며 연신 칭찬하기 바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 인물이 그리 잘난 편은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얼굴에 키도 작은 편이었죠. 장차 크게 될 사람이라며 자랑하셨지만 그거야 모르는 일이고 당신은 작은 회사의 영업직에 불과했고 저 또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남편에 비해 그리 부족할 것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완전히 1등 신랑감이 따로 없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소개시켜달라고 난린데 남편이 제가 좋다고 해서 특히 결혼을 허락해 주는 거라면서 고마운 줄 알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다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시어머니 눈에는 부족할 것 없는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려고 했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준비 과정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사건건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에 참견하셨고 제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하는 건지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식장 위치부터 문제였어요. 회사 때문에 타지에 나와 살긴 했지만 제가 고향은 꽤 멀리 있는 지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본인의 집 근처에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며 애초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니냐, 굳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야 하냐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애초에 식장도 도시에 많았고 부모님께서도 결혼식은 그쪽에서 올리는 게 어떠냐 물어오셨기에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처음부터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시고 당연히 본인 집 근처에서 식을 올려야 한다 생각하시는 태도가 조금 안 입굽기는 했어요. 게다가 지방 사람들이라며 은근히 제 출신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시골 사람들 이럴 때 도시 구경하는 거지 또 언제 올라올 일이 있겠냐면서 하객들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면 민망할 텐데 어쩌나 하시는데 속으로 기가 찼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조금 세련되게 옷을 입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서민들이 차이가 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누가 들으면 본인은 강남 사는 부자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시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혼자 남편을 키우셨고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도 수준 차이를 걱정할 만큼 그닥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식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웨딩드레스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 눈이 예뻐 보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몇천만 원 하는 드레스를 고르지도 않았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형편에 맞는 수준이었고 제가 고른 것은 어깨가 드러나는 형식의 드레스였습니다. 그러나 드레스를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기겁을 하시며 천박하게 어디 신부가 남들 앞에서 속살을 다 드러내냐며 목 끝까지 꽁꽁 싸매고 있는 아주 옛날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가격도 그 드레스가 가장 저렴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는 양보 못한다. 제가 입지 어머니가 입으시냐 언성을 높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저 드레스 입고 결혼할 거면 나 결혼식에 참석 안 한다.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옛날 디자인의 못생긴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지도 본인이 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왕 떠나는 여행 저는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어려운 형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해외여행을 떠나보겠어요. 회사에서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휴가를 길게 주기도 했고 여자라면 누구나 로맨틱한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은 무조건 제주도로 가야 한다면서 본인 아는 사람이 여행사에 일해서 부탁을 해놨다며 저와 남편에게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행을 전부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이런 과정에서 남편은 항상 한마디 불만도 없이 시어머니 의견을 따랐어요. 그렇게 화통하고 남들 앞에서는 언제나 큰소리 뻥뻥 치는 인간이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아주 순한 양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호통을 튀셨고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수준이었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신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왜 도망가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감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콩깍지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작은 빌라를 해오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셨어요. 니네 지금 집 사봤자 어차피 전부 대출이잖아. 월세는 돈 아껴야 되니 안 되고 전세 구해봤자 빌라 수준일 거고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살다가 돈 모이면 제대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당연히 기겁하며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남편은 속도 없이 어머님 말씀이 맞다며 이왕 살 거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겠다. 돈이 모일 때까지 시댁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당연히 시집살이 내내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셨어요. 본인 아들은 누가 집에서 내조만 제대로 해주면 성공할 인물인데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거라면서요. 집에서 얌전히 남편 뒷바라지할 여자 만났으면 앞날이 창창했을 텐데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팔자를 다 망쳤다며 제가 듣는 앞에서 매일같이 투덜대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회사 다니는 건 똑같은데 항상 저만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고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은 전부 제 차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도 몸이 아프다며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으셨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왜 맞벌이를 하는데 나한테만 집안일을 다 떠맡기냐 따지자 남편은 본인은 태어나서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일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에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답하더라고요. 참 기가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왕자님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때부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동안 나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몸도 아프신데 그러지 말고 네가 집안일 좀 해줘.
저 나이 드시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살림하시는 건 무리잖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께서 살림 안 하시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어머니가 안쓰럽고 죄송스러우면 네가 잘 모셔야지. 왜 효도를 나한테 시켜? 집안일에 여자고 남자고가 어딨어. 뭐 나는 하녀고 당신은 왕자님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내일 아침밥은 당신이 차려. 그렇게 다음날 아침밥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차리게 되었어요. 반찬은 인스턴트 햄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국뿐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 요리를 하냐며 너는 부인이라는 애가 정신이 있냐 없냐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남자가 주방에 드나들면 될 일도 안 된다.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는 건데 얌전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할 것이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게 네 밥을 차리게 만드냐며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듣자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앞으로 어머님께서 아침 차려주시라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소리를 빽 지르고는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게 되었고 당연히 제 아침은 준비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애초에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람이 참 쪼잔하고 좀스럽게 군다 싶었어요. 아침밥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래와 청소 등 남은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할 줄 모르고 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시어머니께서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 별 수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도 전부 하려니 점점 몸이 지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퇴사 소식에 몹시 기뻐하셨어요. 진작부터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나 했어야지. 능력도 안 되는 애가 분수에 안 맞게 남편과 맞먹으려 하니 문제였다며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림 제대로 하라 속을 긁어놓으시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본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대꾸를 하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며 호통을 치셨고 어머니께서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얹혀 살고 싶어서 얹혀 사나요? 회사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들면 네가 살림을 얼마나 잘하면 잘했다고 큰 소리냐. 다른 여자들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잘하고 내조도 잘만 하더라. 어디서 엄살이냐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다시 회사 다니겠다. 이런 취급 받으면서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 하니 어딜 나가려 하냐며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내조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결혼한 지가 한참인데 왜 임신 소식이 없냐 저를 닥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각종 미신들을 어디서 주워 듣고 오셔서는 저와 남편에게 강요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관계를 가져야 한다. 바나나를 많이 먹어야 한다더라. 몸이 차야 한다더라 하면서요. 추워 죽겠는데 집에 난방도 틀지 못하게 하셨고 본인만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따뜻하게 주무셨어요. 물론 이번에는 남편도 고생이긴 했지만 스트레스가 나뉜다고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2배가 될 뿐이었죠.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남편도 네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애까지 못 가진다며 아주 쓸모없는 년이라 저를 욕하셨어요. 애를 가지려면 며칠 참았다가 그 기운 모아서 관계 가져야 된다니까? 내가 그 방법으로 둘째 한 번에 임신했잖아. 새댁은 아직 젊으니까 곧 애 들어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일을 그만둔 후로 저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 분들은 임신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제게 임신에 관한 여러 가지 미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부녀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기에 아주머니 분들은 저를 세댁세댁 하시며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부녀회원분들의 미신 덕분인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임신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의 참견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애가 멍청해진다더라 하시며 억지로 저를 밖으로 내모셨고
임신 초기에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매일같이 산책을 했어요. 남들은 임신 중기면 다들 입덧이 괜찮아진다는데 저는 꽤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상큼한 과일뿐이었어요. 임신하면 신 것을 잘 먹게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신맛이 나지 않는 것들은 음식 특유의 향 때문에 도저히 먹을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막무가내로 음식을 먹이려고 하셨어요. 누가 너 좋으라고 이러는 줄 아느냐. 네가 안 먹으면 뱃속에 있는 우리 아들 핏줄도 굽는 거 아니냐. 엄마가 되어서는 억지로라도 뭘 먹어야지 왜 그렇게 책임감 없이 구냐며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매일 억지로 식사를 하느라 밥을 먹다가도 구토가 올라와 화장실에 뛰어가기 일쑤였고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을 달고 살았어요.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니 입맛은 날이 갈수록 없어졌고 남들은 임신하면 살이 찐다는데 저는 오히려 살이 3kg 정도 빠졌습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은 안 그래도 마른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살이 더 빠졌다며 힘든 건 있으면 말하라 시어머니보다도 더 저를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먼저지 애가 먼저냐면서 일단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나오는 거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구박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그게 참 뭐라고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신 말기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는 눈에 띄게 커졌고 걷기가 불편할 정도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저를 밖으로 내몰았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라면서 그날은 눈이 펑펑 왔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잠깐만 걷다 와야겠다 생각으로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는데 아랫배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하혈을 하고 심한 복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에 덜컥 겁이 났어요. 다리 사이에 미지근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대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무려 3일을 내리 기절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글 서두에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저와 남편의 아이는 그렇게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산책로에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부녀회장으로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자 아주머니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몸은 좀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유산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편분과 둘이서 지내고 계셨는데 유산을 겪은 후 아들 한 명을 낳았지만 아들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뒤로 아이를 낳지 않고 남편분과 둘이서 살아왔고 지금은 아이들을 잃은 상처가 깊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세댁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유산과 출산은 후유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세댁은 배도 많이 부른 상태에서 아이를 잃었기에 더더욱 후유증이 심할 거다. 배가 안 고파도 뭐라도 챙겨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들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잃은 것이 절대 제 탓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유산을 하셨을 때 몹시 심하게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몸가짐을 좀 조심히 하지 네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아이를 잃은 것 아니냐 은근히 아주머니 탓을 했고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두 번째 임신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유산은 엄마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며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 없다. 몸조리 잘해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잃은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다 커가던 애한테 문제가 생기냐며 도대체 너란 애는 쓸모가 뭐냐며 구박을 하셨고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소원해진 차였어요. 애써 멀쩡한 척 하고 있었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가고 있었고 이런 제 맘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나눠주시기도 하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유산의 상처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편 사이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유산 후로 저를 대하기 어려워하더니 점점 제게 말도 섞지 않고 사이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잃은 것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는 남편이 원망스럽기에 먼저 다가갈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얼 위해 사는지 모를 시간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남편분이었고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처음에는 여동생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맞잡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고 둘은 모텔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둘의 뒤를 밟았고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고 이 사실을 당장 옆집 아주머니께 가서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가는 도중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이미 남편분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알면서도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모른 척 지내고 사시는 건 아닐까. 남의 가정사에 내가 괜히 끼어드는 게 아닐까. 본인의 치부를 남한테 들켰다고 생각해 불쾌하실 수도 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싶다가도 그동안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남편분의 불륜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 본 척 아주머니 남편분의 불륜을 묻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주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주제넘는 짓 같았거든요. 요즘 별일 없으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꽃구경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에 통 관심이 없어서. 아주머니 바깥분은 어떠세요? 나들이 같은 거 자주 나가세요?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 나들이라 글쎄 남편이 그런 걸 좋아했었던가. 그러나 애써 모른 척 지내보려고 해도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아주머니께 은근슬쩍 남편분 얘기를 꺼내보자 아주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역시 불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제 쪽에서 먼저 불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고 아주머니께서도 제게 고민을 말씀해 주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역시 아무래도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겠지 싶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세댁,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내가 진짜 세댁 믿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실은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아주머니께서는 남편분이 얼마 전부터 약속도 많아지고 휴대전화를 숨기기 시작했다며 생전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약속 나갈 때 멋도 부리고 얼마 전에는 향수까지 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고 머릿속이 복잡하다. 요즘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께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장면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넘게 나서는 것 같아 일찍 말씀드리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야기하니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세댁.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여자가 생긴 게 맞았구나.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 시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서로만 바라오며 살아오셨던 부부 사이인데 제 앞에서는 덤덤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이 나셨겠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그 뒤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어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부동산 쪽을 일을 하셨거든요. 벌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위자료 금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을 텐데요.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 우리 사이는 점점 소원해져 갔어. 내가 애써 그걸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닐 거라고 믿으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던 거야. 다른 여자 좋다고 바람난 놈 뭐가 아쉽다고 울고 앉아있겠어. 돈도 많이 받았겠다. 나도 젊은 놈으로 하나 새로 구해야지. 아주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화통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안에 숨어있는 슬픔과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어머니와 성격이 참 비슷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성격이 걸걸하신 편이었어요. 목소리 크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능청스럽고 뻔뻔하게 손님들한테 말도 붙이시고요. 항상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었고 다정하고 친절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도 얼핏 보면 툭툭 쏘는 말투에 까칠하다 느껴질 수 있는 성격이었지만 본인 사람들은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고 어딜 가나 모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녀회장 자리도 본인이 원하시기보다는 남들이 원해서 맡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언제나 씩씩하고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험한 일들을 잘 헤쳐나갈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겠지만 알고 보면 속은 참 여린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께 괜찮으신 척해도 힘드신 거 다 안다. 평생을 믿고 산 남편에게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속에서 열불이 안 나겠냐. 우리 어머니께서도 아주머니랑 참 비슷하신 분이셨다. 언제나 제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이셨기에 어머니는 울 줄도 모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 결혼식에서 소녀처럼 펑펑 우시더라. 제 앞에서는 편하게 계셔도 괜찮다 말씀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거짓말처럼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아주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저와 아주머니 사이는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어요. 그즘 저희 남편은 월정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사업이냐며 자본금은 있냐, 무슨 장사를 할 거냐 염려 가득한 목소리를 묻자 남편은 넌 뭣도 모르면서 바로 초부터 치려고 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소개시켜 주었고 남편이 보기에도 꽤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 이참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에 뛰어들어 보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애초에 너는 그런 작은 회사에 만족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며 진작 회사를 나와 사업을 했어야 했다.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왔으면 예전부터 잘 풀렸을 일인데 저 때문에 앞길이 막혔다가 이제야 뭔가 풀리려고 하나 보다며 남편의 등을 떠밀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개받은 사업 아이템은 다름 아닌 다이어트 식품 소화 효소였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식약청이며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시중에 널려있는 저가의 물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품이라며 무조건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제품들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었지만 남편은 두고 보라며 큰소리였고 아파트 앞에 간이 상담소를 차려서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먼저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주부들이란 다이어트와 할인에 사족을 못 쓰는 법이라며 오픈 기념으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하면 아마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1차 물량을 떼오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은 지난 세월 모아왔던 돈을 전부 털었지만 그래도 한참이 모자랐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설쳤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 처음에는 조금 규모를 작게 시작하자. 이렇게 무턱대고 물건을 많이 사들여놨다가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남편을 타박했고 남편은 그런 제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만 해도 몇 명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작은 이 아파트지만 앞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유통시켜서 팔 건데 쥐꼬리만큼으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성장해. 그러지 말고 네가 장모님한테 말 좀 해주라.
장모님 반찬가게 장사 잘 되잖아.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돈은 있으실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몹시 당황해하며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함부로 투자하라고 하냐.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내주겠냐 답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꼭 돌려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믿고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유산 후 대면대면하게 지내왔던 남편이 오랜만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부탁해오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자본금을 빌려왔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 가게 확장을 위해 모아놓으신 돈이 조금 있었고 사업이 망한다고 해도 원금은 보장해준다니까 어느 정도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고 간이 상담소에서 하루 종일 아파트 주부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어요. 폭삭 망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상담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며칠이 지나자 완전히 문전성시였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들보다 꽤나 비싼 가격이었는데도 오픈 기념으로 아파트 사람들에게만 싸게 판다고 하니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사러 오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준비했던 1차 물량이 모두 팔렸고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2차 주문을 넣고 상담소를 주변의 다른 아파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야 뭔가 좀 제대로 풀리려나 보다 하고 몹시 기뻐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규모를 늘리려 하는 게 아니냐며 조금 더 천천히 두고 고민을 해보라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초치는 소리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저 때문에 남편 일이 안 풀렸던 건데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2차 주문까지 완료했고 주변 아파트에도 입소문이 난 건지 2차 주문까지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임시 상담소 말고 근처 상가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하겠다 말했고 두 번의 성공이 있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냥 물건 떼와서 적당히 파는 것과 제대로 사무실 차려서 사업하는 건 다른 일이라고 법인이며 이것저것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거냐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몹시 짜증을 내면서 그만 좀 나서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도대체 뭘 한다고 자꾸 참견이냐 화를 냈습니다. 당신 사업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었어? 우리 친정에서 자본금 투자해준 거잖아. 투자자로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겨우 그 코딱지만한 돈 가지고 그렇게 유세냐? 앞으로 사업 승승장구해서 잘 될 일만 남았는데 왜 자꾸 딴지 걸고 초를 치려들어? 그냥 좀 얌전히 따라와주면 안 돼? 빌려갈 땐 설설 기면서 비위 맞추느라 바쁘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셔서 모으신 돈인데 그 돈을 코딱지만한 돈이네 왜 그렇게 유세를 떠내 하는 남편을 보고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 남편의 사업의 성공은 전부 초심자의 운 같았어요. 곧 여름이 다가올 시기라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질 때였고 오픈 기념으로 싼 값에 판매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달려들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품을 구매한 거였겠죠. 나중에 오픈 행사가 끝나도 지금처럼 장사가 잘 될 것 같냐. 동네 장사랑 전국구 장사랑은 다른 거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장사는 좀 더 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가게 규모 몇 번 늘리려다가 실패하시고 이제야 다시 도전하시는 거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남편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남편은 모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겨우 반찬가게 장사랑 내가 하는 사업이 비교나 되겠냐며 원래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라고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고 했다.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제발 참견 좀 그만하고 나서지 말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상가 건물 계약을 했고 어디서 돈이 났냐 물어보니 그건 알아서 뭐하게 묻더라고요. 설마 대출이라도 받았냐 했더니 남편은 원래 사업에는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한 법이라고 흐름을 탔을 때 제대로 판을 벌려야지 너처럼 소심하게 고민하다가는 때를 놓치는 거다 기고만장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 말이 다 맞다며 제가 뭘 알겠냐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쟤 때문에 잘 될 일도 다 안 풀린다더니 재수가 없다느니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참지 않고 맞받아치며 싸웠을 테지만 아이를 잃은 후로 저는 더 이상 그럴 만한 기력도 의지도 없었고
그래, 다 내 잘못이겠거니 허탈한 마음으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세댁, 혹시 남편이랑 무슨 일 있어? 세댁 남편 저번 주말에 식당에서 어떤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있던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 내가 고민하다가 말해주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녀의 모임 자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게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저번 주말에 번화가에 있는 식당에서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돌아섰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나? 서로 사이가 소원해진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설마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요즘 사업한다고 바쁜 사람이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사업 도와주시는 분이겠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낮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저번 주말에 식당에서 여자랑 단둘이 식사한 적 있냐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뒷조사라니 내가 그런 걸 왜 해. 가만히 있어도 내 귀로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걸. 그 여자 누구야?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무슨 바람은 바람이야. 입 조심해. 그냥 선 본 거야 선. 뭐? 선을 봤다고? 어머니가 하도 성화하길래 그냥 한번 나가서 밥 한번 먹은 거라고. 네가 걱정할 만할 일 아무것도 없어. 너 울부증 아니냐? 다른 여자랑 밥 한 끼 했다고 남편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 너란 여자 진짜 질린다 질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선자리를 주선하신 것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멀쩡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선을 보러 나간다니요. 그래놓고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울부증으로 몰아가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성하셔서 그냥 나가서 밥 한 끼 먹은 게 다라고 그 뒤로 만난 적도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보니 만나서 잘해볼 걸 그랬다고 너 같은 여자 뭐가 좋다고 내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제게 성을 냈습니다. 상대 여자는 을사 집안 딸이었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그런 선상대를 구해오신 것인진 모르겠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멀쩡히 남편 곁에 있는데 선이라뇨. 상대 여자도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나온 거예요? 그래, 알고 나왔다. 곧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까부터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따지거든요. 막말로 네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살림을 잘하기를 해, 내조를 똑바로 하기를 해. 그렇다고 애기를 낳았어. 밥만 축내는 너 같은 년 앞으로도 데리고 살아줄 생각 없다. 앞으로 사업 잘 풀려서 잘 나갈 일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도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군소리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야 돼요? 전 못해요. 억울해서라도 안 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거들며 너하고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았고 사용증 하나 써주지 않고 쉽게 돈을 건네주었던 과거의 제가 몹시 후회스러웠어요.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며 이혼만 해주면 원금 그대로 바로 돌려줄 테니 도장을 찍으라 독촉했고 결국 저는 그렇게 길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모두 보냈던 아파트를 떠나게 되니 마음이 참 허했어요.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핑크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참 부질없는 세월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아파트를 떠나기 전 그동안 저를 챙겨주신 부녀의 아주머님들의 댁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부녀 회장이신 옆집 아주머니 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제 말에 아주머니께서는 몹시 놀라시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오셨어요. 아주머니께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쏟아냈던 막말들과 남편이 선을 보러 나갔다는 사실, 저희 친정에서 빌려준 돈을 빌미로 이혼을 협박했다는 사실들을 모두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께서는 기가 차닿는 듯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에, 새댁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안 될 사람이었네.
세상에 조강지 저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도 없는 법이야. 세댁,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줄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은 감사한데 어떻게 복수를 하겠어요. 세댁이 저번에 남편 사업 시작했을 때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간이 상담소며 뭐며 아파트 주부들 상대로 물건 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부녀에 얘기 좀 해놨었어. 많이들 사달라고. 다 세댁 잘 되라고 한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속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세댁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한 돈이나 잘 받아내. 앞으로 쫄딱 망하게 해줄 테니까.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 장담하셨지만 솔직히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상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 해주시는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정말 투자금을 원금 그대로 다시 돌려줬고 이 돈은 또 어디서 난 거냐, 사무실 마련하느라 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냐 물으니 어차피 앞으로도 쭉쭉 잘 풀릴 텐데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물류도 잔뜩 주문하고 사업 규모를 더 늘릴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었지만 과연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릴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컸지만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둘을 안 보고 사니 속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꾸역꾸역 참고 살았나 싶기도 했고요.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시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보기도 하고 함께 재료를 준비하기도 하며 남편 없는 일상에 차차 적응하던 중이었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내가 잘못했다. 이러다가 네 남편 진짜 죽게 생겼어.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니 남편은 대낮부터 술에 진탕 취해 뻗어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요 며칠 동안 남편의 사업이 정말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받았던 주문들의 3분의 2 이상이 반품 신청이 들어왔고 부녀회장,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께서 임시 상담소가 아파트 단지 내 분위기를 해친다며 철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녀회장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효소 성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 제품도 아닌데 아파트 사람들 등쳐먹으려 속여 파는 것 같다 이야기를 꺼내 제품 이미지도 완전 엉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신규 주문도 전혀 들어오질 않았고 새로 신청한 물량은 이미 창고에 배달되어 쌓여 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에 남편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다 던지고 부수며 어머니 때문에 저와 이혼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라고 전부 다 어머니 때문이라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너 부녀회장이랑 꽤 가까운 사이였잖아. 그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설마 진짜 너랑 이혼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제야 사업 좀 제대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제발 이러지 마라. 네가 가서 그 여자한테 얘기 좀 잘 해줘. 제가 왜요? 제가 이 사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저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보낸 세월이 있잖니. 제발 도와주렴. 너 없으니까 집안 꼴도 엉망이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정하게 저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상황이 변하니 180도로 달라진 태도로 도와달라 돌아오라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 망했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전 다시는 남편하고 재결합할 생각 없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잘 해결해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아들이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네요. 다 어머니께서 잘못 키우신 거예요. 능력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 뭐라도 된 것 마냥 키우셨으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깝치다가 빚더미에 오른 거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 사업에 관련되기도 싫고 신경 쓰기도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아주머니 덕이었고 비싼 과일 세트를 사들고 얼마 뒤 아주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며 원래 그런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효소는 진짜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었다며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패키지만 바꿔 유럽산으로 속여 팔았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속은 거였겠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남편 말만 믿고 물건을 샀으니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간이 상담소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간판만 달려있는 남편의 상가 건물 사무실도 한참 동안 텅 비어있다가 결국은 안에 있던 가구들도 모두 치웠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사를 나갔다고 했고 아마도 더 좁고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던 거겠죠.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앞으로 삶이 막막할 테니까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아주머니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나 아주머니나 둘 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처지에 쿵짝이 아주 잘 맞아요. 둘이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며 잘 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것 하나 있다면 아주머니를 만나게 해줬다는 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종종 손주를 못 보게 된 것을 섭섭해하시긴 하지만 다시 결혼하라는 얘기는 절대 입에 올리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이라면 완전히 학을 뗐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남편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도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구박도 없이 저 혼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제 자신에게 미안한 짓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누구 부인, 누구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평생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마다 사연 전해주시느라 그리고 또 들으시느라 모두 재미있는 수고들 하십니다. 여태까지 그걸 누리기만 한 애청자로서 제 얘기를 보내는 것으로 그 값을 치러볼까 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이가 꽤 먹을 대로 먹어서 손주 자식들도 본 여자고요. 남편이 저보다 5살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6남매 중에서 무려 막내였거든요. 2남 4녀 집안이었는데 참 신기하게 첫째와 막내만 아들이고 가운데 넷이 딸이라서 남편이 유독 어리광을 피우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뒤늦게 생각을 해본 것인데 그리하여 이 남자가 하도 독불장군이니까 다른 여자들이 결혼 안 하고 헤어졌던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이렇게 실없는 가정도 나중에 해본 것일 뿐 당시에는 정신없이 살림 차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빌빌거리고 살았던 집안의 핏줄로 태어났어요. 타고난 머리마저 총명하지 못했고 소일거리만 전전했던 제가 일찍 결혼을 한 것은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지금 나이 꽤 잡수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당시의 상황 때문에 결혼에 이르렀던 경우가 무척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봐왔던 동네의 오빠 언니들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화목이 넘친다기보단 무덤덤한 느낌에 가까웠으나 저는 아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남편 역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려 노력했네요. 남편은 원래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결혼 후에 벌이를 늘리려 궁리를 하다가 지인과 의기투합하여 작은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론을 드렸습니다만 남편이 독불장군 같은 면모가 강했거든요. 그러니 동업이라는 게 체질에 안 맞았을 거예요. 결국 남편이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그 후에 자기만의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주 아담한 규모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부끄러운 대목이지만 남편의 공장 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핀잔만 들었거든요. 연희 아빠, 공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무슨 작업이란 걸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일하는 시간대가 그게 아니었는데 얼마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대체 뭔 변화가 있었길래 일을 그리 오래 하는 건데요? 당신은 그런 거 몰라도 돼. 총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 건 왜 궁금해?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림하고 당신 시댁한테나 더 잘할 궁리나 할 것이지. 그렇게 헛된 생각할 여유가 있거든. 동네 아줌마들하고 부업이나 시작해. 아니 나는 그냥 너무 궁금하니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알았어요. 전 참견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내인 저는 그저 바깥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 두지 말고 묵묵하게 내조만 하면서 얌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남매를 낳고서 키웠어요. 저는 첫째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께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셈이 되는 것을 털어놓아 보자면 저희 딸은 말이죠. 단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혼나본 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다는 사실이 참담해져요. 시댁에서 특히나 첫 출산을 아들 말고 딸로 해버렸다면서 저를 미친 듯이 구박하고 모진 막말들을 날려댔었기에 저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나 봐요. 기껏 우리 집안에 귀한 막내 아들을 내줬건만 네가 은혜를 이따위로 갚어? 아유, 손자가 아니라 손녀를 우리한테 안겨줄 용기가 나더냐? 쥐뿔 하나 가진 거 없는 웬 거지 같은 년을 막내 며느리로 맞아주고 받아들여줬더니 아들 낳게 생겨서 그나마 그것 하나 봤던 건데 덜컥 딸을 낳어? 아유, 너는 네 서방 보기도 부끄럽지 않았니? 첫아이, 제 딸을 낳고서 몸이 너무 안 좋았던 제가 몸조리라도 하려고 힘없이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런 역성을 내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네요. 그 고함에 놀란 저희 딸, 그 갓난 아기가 자다가 깨서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당장 저것이 시끄럽게 하는 걸 막으라며 화를 내셨었죠. 그러면 저는 온갖 서름을 다 끌어안은 채로 딸을 품에서 달랬고요. 하도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딸이 자라면서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에게 구박받고 차별받는 모습을 봐도 나서서 하지 마시라 이렇게 강한 제지를 하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 제 마음에 인으로 박혀 있어서 저를 움츠러들게 했던 거예요. 어렸던 딸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나요? 저는 단지 배움이 짧았다는 핑계로는 용서가 안 될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던 듯 싶어요. 인격이 덜 자랐었던 것이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가 딸 입장에선 얼마나 미웠을까요? 딸이 저 원망 많이 했어요. 당하고 사는 바보 같은 엄마라고요. 그런데 딸은 저보다도 자기 아빠를 훨씬 더 많이 원망하며 미워했어요. 나는 진짜 친가 사람들 다 싫어. 명절이고 집안 행사 때고 다 보기 싫어.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럴 거야. 아빠가 싫어서라도 그쪽과는 거리 두고 살 거야. 뭐라고? 이런 불효 자식을 봤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신 요즘인데 네가 그런 말이 나와?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아빠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여태까지 아빠가 뭘 했는데? 나 어렸을 때 친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미워하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럴 때 아빠 뭐 했냐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소리 듣고 온갖 고생할 때 아빠 모른 척 했잖아. 내가 그거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아빠를 원망 안 해? 그래서 남편이랑 딸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이의 부녀 사이가 단절될 정도였죠. 딸은 충분히 울분에 찰만한 입장이었으나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인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왔으니 그것으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거고 매사에 떳떳하다는 입장이었죠. 남편과 딸의 첨예한 대립은 그래서 융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독불장군이었고 맨땅에 헤딩을 할지언정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남의 말 수용하는 걸 못했던 남편. 그런 남자가 결혼 이후로 처음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준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부부가 막 살림을 합쳐 살게 됐을 적에 친분을 쌓았던 이웃 부부의 소식 때문이었죠. 저희 두 사람보다도 당시에는 사정이 궁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 부부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남편이 놀라다 못해 절망한 거였죠. 게다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문득 어찌 살고 있나 궁금해진 고향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비싼 신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백날 열심히 해봐야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버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처참한 꼴을 영영 못 면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봐야지.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던 남편이 눈을 번뜩거리더니 저렇게 선언했어요. 남편의 작은 공장이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했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답니다. 자기보다 분명히 못했던 이들의 도약에 충격을 받아서요. 그리고 이건 역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편 공장 일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도 대체 뭘 어떻게 공장을 키운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의 돈 벌어주는 걸로는 절대 안 돼. 내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야. 연희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격양이 됐어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위험한 발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위험한 선택하기 전에는 나와 우리 애들도 생각해줘요. 혹시라도 공장 날아가면 우리는 다 어떡하라고. 모르면 말 얹지 마. 괜히 쓸데없는 노파심 부리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잘하고 성현이 싸가지 없는 성격이나 고쳐놓고 집에서 인형 눈깔이나 붙여. 저는 남편의 일이 염려됐지만 으름장 한 번에 고개를 숙였었네요. 우리 부부는 그런대로 화목함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서로에게 속내를 다 터놓고 사는 부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그러한 걸 의식조차 못했었네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미묘한 단절이 존재했던 저희 가정. 남편은 공장의 규모를 키운 뒤 이막의 지평을 열었고 딸은 시집을 가서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괜히 딸은 결혼을 늦게 갔으면 하는 소망이 살짝 있었는데요. 결코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사위는 동남아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 후에 현지로 발령을 받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곳에서 다른 일이 새로이 잡게 되는 바람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타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손주들도 외국살이를 한 거죠. 태어났을 때와 잠깐씩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말고는 외국에 있었으니 손주들에게는 모국이 오히려 낯선 실정이랍니다. 삶이 한 가지 형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결혼을 한다고 해도 모습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 거였구나. 외국에서 쭉 살아간다니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처음엔 딸의 선택에 많이 놀랐고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인생이 참 다채롭고 멋져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네요.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저의 든든하고도 튼튼한 가지가 아들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히는 바예요. 정말 가감없이 고백을 하건대 아들이 딸보다 더 귀했으며 더 아픈 손가락이었고 더 애달팠죠. 그러니까 제가 후에 딸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더욱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아들 바라기 엄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딸을 낳고 나서 겪었던 그 모진 수모들, 그렇기에 오매불만 기다렸던 아들이라는 존재, 지원해준 것 하나 없었으면서 늘 큰 소리만 쳤던 얄미운 시댁이라는 그 괴로움에서 저희 아들이 얼추 벗어나게 해줬죠.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은 어린 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매번 하고 싶은 말이었네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천진무구했어요. 마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순수함의 결정체 같았고요. 그런데 자라면서 조금씩 변하더군요. 많이 차분해졌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생활에 잘 녹아들지 못했어요. 저희 아들 사춘기 때 남편이 자주 혼냈어요. 아들놈한테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큰 건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라 이놈 자식아. 네가 잘해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모든 게 너한테 달렸는데 왜 그걸 몰라? 저희 아들은 사춘기 때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했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이 자꾸만 소심한 모습 보이지 마라. 친구 하나 없이 다니는 건 찌질한 놈이나 하는 짓이다.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만 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윽박을 질렀었죠. 그게 아들은 부담이 됐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었나 봐요.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딸은 자기 아빠를, 아들은 자기 엄마를 각각 타고난 성정에서 닮았던 것 같네요. 저는 아들의 태도가 이해갔지만 섬세하지도 용기가 있지도 못했기에 쓸모있는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요. 아들은 커서 자기 아빠 공장에서 일하기 싫어했어요. 자립을 꿈꿨고 아빠라면 은근하게 질색을 했지요. 나는 아빠랑 일 못해요. 그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제게 어떤 회유를 하신다고 해도 안 넘어갑니다. 제 살 길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다 봤나? 아들이 일을 안 받으면 누가 일을 받으란 거야? 에라이 그래! 다 때려치워! 남편이 그때 몹시 화를 냈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져 버렸죠. 지난 세월 눌러 담아온 분노와 스트레스가 있을 아들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제가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안 통했어요. 도리어 제가 화풀이 대상이 돼서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야 했네요. 직장을 잡아서 지내던 아들이 새로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얼마나 놀랐고 한편으론 서운했는지 몰라요.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난 우리 아들이 적어도 2-3살은 더 먹고 나서 장가들겠다는 얘기 해올 줄 알았는데. 네 누나야 후딱 시집 가버렸다지만 그건 벌써 몇 년 된 이야기고, 요즘은 결혼들 늦게 하는 추세라잖니.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거 엄마도 봐서 알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통상 결혼 늦게 하는데 네가 덜컥 이렇게 나오니까 내 심장이 벌렁거리네. 아직 기반도 안 잡혔으면서 꼭 서둘러야겠니? 정식으로 교제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진작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이 여자라면 내가 마음의 안정 누리면서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생각 깊고 차분하면서도 맑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집 한 채 턱 해주지 못하니까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러지. 우리 아들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날개 달아서 살았을 텐데 엄마가 늘 면목이 없어.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고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뭘 나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요. 절대 그러실 거 없어요. 아빠는 엄마가 알아서 설득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곧 인사드릴게요. 아들이 하도 확고하길래 부족하고 해준 게 없는 엄마인 제가 마음을 돌려볼 엄두조차 못 내고 허락을 해줬죠. 과연 어떤 아가씨길래 저희 아들을 그리 사로잡았는지 궁금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 며느리 소개가 드디어 나오네요.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고요했어요. 웃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내는 법 없이 눈가만 접으면서 웃더군요. 며느리는 집안이 돌려 말할 것 없이 변변찮은 수준이었으나 결혼하게 되면 최소 3천만 원은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딱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희한한 것 같아서 집안 얘기를 제가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집안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어릴 때 작은 이모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작은 이모에게 제가 애착이 있고요. 저희 엄마께서도 당연히 그 두 분께 늘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크게 건강 문제를 앓게 되시고 작은 이모마저 정신질환으로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엄마께서 그 두 분에게 매달려 지내게 되셨고 아빠께서는 여기에 불만을 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셨고요. 며느리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온 경우였어요. 원래 외동은 아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으나 첫돌을 앞두고 돌연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갓난아기들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저는 옛날에 몇 번 들어서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 집이 그런 비극을 겪었던 거예요. 돌연 아기가 떠나버린 것을 두고 부모는 속에 쌓인 것이 있었으나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살아왔다가 본격적으로 싸울 계기가 생겨버리자 아예 이혼까지 간 것이라고 며느리가 무덤덤하게 설명해줬죠. 저는 사정은 꽤 다르지만 화목하지 않고 매사에 어려웠던 친정에서 나고 자란지라 며느리가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마께서는 이혼하시며 아빠께 저를 키울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께서는 제가 더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게 이제 3천만 원이 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부친과 교류를 안 하고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가 아니면 자기한테 연락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부친이 신신당부를 했었다네요. 결과적으로 돈을 보내준 것 말고는 며느리의 결혼에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아서 저도 그분의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현재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나마 모아두신 돈이라도 다 털어서 저 좋게 시집 보내시는 것에 다 쓰고 싶어 하셔서요. 제가 비록 능력은 부족해서 돈은 못 모았지만 결혼하는데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돈 얘기를 꺼내던 며느리의 모습이 그 순간 어찌나 처량해 보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참하고 수더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엾게 느껴지는 가정사를 끼고 있다니 어째서 제 아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도 같아졌네요. 며느리의 처연한 눈매를 계속 마주보고 있자니 애잔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고 이내 고개를 끄덕여줬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어 잘 살아보자는 뜻이었죠. 아들과 대면대면하게 된 지 오래였던 남편을 제가 필사적으로 어르고 달래가며 설득을 해 동의를 받아냈죠. 며느리가 그런 사정으로 집안에 지원을 받아들고 온 돈, 거기에 우리 부부의 돈 조금과 딸과 사위가 보태어준 돈을 합쳐서 결혼을 진행시켰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이 직장을 옮겼는데 아주 좋은 곳으로 갔어요. 덕분에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깨끗한 건물에 빌라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미래가 창창한 보기 좋은 한 쌍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해 갈지 말입니다.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서 저는 심적으로 꽤 외로웠던 것 같아요. 딸은 외국에 나가 있지, 아들은 차로 2시간 거리에 살아서 자주 볼 수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고립된 기분이 들더군요. 속이 그냥 허했어요. 못난 엄마 주제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우는 소리나 하겠답시고 연락하는 짓은 절대로 못했고요. 혼자 끙끙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괴로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의 공장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어진 상태였고 이게 설마 일이 더 커질까 싶었는데 결국은 수습이 안 돼서 부도 처리가 나버렸어요. 지난 세월 남편을 지탱해준 것은 어쩌면 저나 애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공장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에 대단한 충격이었고 남편이 걱정됐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은 남편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다 지나갈 일이라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고 제가 귀에 대고 소리쳐봐도 듣질 않았어요. 아마 술 때문에 더욱 그런 듯 싶었어요.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공장의 부도 이후로는 아예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계속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살아봤자 내가 좋은 꼴을 볼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불길한 소리를 중얼거렸던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비도 안 오면서 사흘 내내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하던 때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사라진 남편 때문에 한숨을 제가 쉬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경찰인데 강원도라고 했죠. 거기까지 가서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눈앞이 노랗게 됨을 느끼며 잠시 졸도를 했었네요. 살면서 그런 충격, 뇌리에 전류가 꽂히는 것 같은 끔찍한 감각은 처음이었어요. 황급히 귀국한 딸이 장례식장에서 동분서주했는데 사위는 안 보였죠. 현지의 회사 사정이 무척 긴박하다고 그랬어요. 딸의 설명을 들은 제가 덜컥 겁이 났죠. 만약에 사위가 몸을 담고 있는 공장이 잘못돼서 그로 인해 좌절하고 제 남편처럼 허망한 선택이라도 한다면요. 너는 여기 오래 머물 생각 말고 얼른 돌아갈 준비해. 애들도 있는데, 응? 애들 봐야 하는 엄마가 집을 오래 비우면 못 써. 난 괜찮으니까 절대로 걱정 말고. 알았지? 건서방 힘들 텐데 옆에서 네가 잘 붙들어주고. 아무렴 지금 엄마보다도 더 힘들겠어? 엄마 걱정돼서 내가 며칠 더 머물까 싶은데 왜 이렇게 강경하시대? 딸은 머뭇거렸지만 저는 마음 금세 추스릴 거라고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한 척을 했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출국을 했고 아들 며느리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저는 주변에 금방 기운을 차린 듯 연기를 하고서는 실상은 허한 심정을 안고 집에서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의 연락을 받은 것이죠. 그때 앞불싸 싶더군요. 제가 하도 경황이 없어서 이걸 잊고 있었어요. 남편 공장 부도나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부족해서 이 집을 내놨었죠. 제법 오랜 세월의 추억이 담긴 집도 돈 문제 앞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더군요. 제가 하는 수 없이 죽어도 폐를 끼치고 싶지만은 않았으나 아들의 안부 전화가 걸려왔을 때 솔직하게 처지를 터놓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에 저를 불렀죠. 엄마, 안 그래도 한창 회사 일 바빠지기 시작할 때 아빠가 그렇게 되셔서 내가 너무 정신을 쏙 빼놓은 채 장례를 치렀구나 싶은 생각에 요즘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연락을 드리는 것마저 죄송스러웠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넘기게 됐다니 이제 엄마 어디 가실 데도 없고 새로 집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엄마, 아들하고 며느리 뒀다가 뭐 하시려고요. 이럴 때 함께 지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고 제게 마땅한 선택지도 없었기에 오갈 데가 없어서 아들 며느리 사는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저를 해사하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감동을 했었죠. 어머님, 부디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여긴 내 집이다 하고 지내시면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 염려돼서 늘 고민 많았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로 고맙네. 내가 최대한 민폐 안 되도록 지내볼게. 민폐라니요, 어머님. 마음 아프게 그런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든 그건 절대로 민폐가 될 수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다 내려놓고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해줬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울컥한 심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었네요. 제가 며느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 옆에서 아들이 무척 기뻐했어요. 특히나 마음씨 고운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은 눈물까지 살짝 고였었고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사실은 저의 현실로 와닿지 않고 있었으나 저는 거주 환경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는 거라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썼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왔던 저였기에 혹시 제 존재가 아들에게 불편한 걸림돌이 될까봐 초반에는 매우 노심초사했어요. 특히나 저도 모르게 며느리 쪽의 눈치를 살피게 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시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게 될 줄 며느리가 어디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 심장을 헤아려 보니 너무나도 미안해서 어려운 상황 만들지 않도록 제가 애를 썼죠. 며느리는 평일마다 점심시간에 집에서 멀지 않은 아담한 식당에 일을 나갔어요. 거기서 설거지와 홀 청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간씩 고정적으로 그때 집을 비웠고요. 나머지 시간은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며 일을 했지요. 출판물은 글을 쓰고 나면 맞게 썼는지 점검을 하고 출판을 한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이 점검 일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신축이라 깔끔하지만 널따란 건 아니었던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 일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봐 늘 조용히 하면서 되도록 그 시간이면 주변 산책이라도 나갔어요. 집을 제가 아예 비워주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했었네요. 저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만 TV를 켰고 부엌에서 사부작거리며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놨죠. 참고로 저희 아들은 그때 한창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용을 써대던 시기라 무척 바빴고 집에 오면 많이 피곤했는지 골아떨어지게 일쑤였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은 어찌나 해댔는지 몰라요. 제가 자꾸 그러면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난처할 거라고 말을 해도 아들은 아른곳하지 않았으니 제가 민망할 정도였죠. 엄마가 혹시 우울해하실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야. 아무래도 자꾸 신경 쓰이네. 우리 엄마 괜찮으셔야 할 텐데. 아들은 바쁘고 정신없는 자기 처지와 한계가 있는 체력에 아쉬워하면서 제 염려를 해댔죠. 그러면서도 저와의 일상을 문제없이 부드럽게 이어가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결혼 한번 잘한 것 같다면서 뿌듯해하더라고요. 자기 모친에게 잘하는 배우자를 예뻐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아들의 말에 저도 따라서 미소로 화답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즈음부터 저의 생각은 슬슬 아들의 의견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제 눈에는 도리어 남편 일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 쪽이 한껏 우울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처음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얘가 좀 우울한가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왔더니 며느리가 계속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울해서 왠지 기운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제가 며느리한테 아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잘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얘기나만 안 오면 며느리가 어딘가 정신이 빠져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찌 보자면 저에게 태도를 건성으로 하고 있는 듯도 싶었죠. 지켜보던 제가 조마조마해서 하루는 아들에게 몰래 말했어요. 며느리의 상태가 어딘가 독특한 것 같다는 저의 판단을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펄쩍 뛰듯 놀라면서 바로 부인을 하더군요. 원래 사람 자체가 차분하고 가끔은 혼자 공상에 잠겨있는 취미가 있을 뿐이야. 나랑 연애할 때도 종종 그랬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었고. 엄마, 무슨 걱정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단순한 노파심이에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군요. 제가 너무 기우를 부렸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며느리가 아들이 없을 때만 우울해 보였기에 심심해서 그런 거였다는 짐작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민망한 착각을 한 듯 싶어서 앞으로는 생각을 고쳐먹으리라 다짐했었어요. 미묘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몹시 평화로웠던 일상이 이어졌고 그것에 금이 간 것은 며느리가 저를 향해 무서운 얼굴을 하며 이렇게 화를 냈을 때부터였죠. 어머님, 이건 대체 왜 여기다 두셨어요? 제가 분명히 매번 두는 위치가 따로 있는데요. 원래 위치를 뻔히 아시면서 왜 여기다 굳이 두신 거예요? 네? 제가 우습게 보이세요? 그때 심장이 어찌나 벌렁거렸는지 모릅니다. 늘 고요해 보였던 며느리의 얼굴은 인상으로 팍 구겨져 있었어요.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랬구나. 아유, 미안하다. 앞으로는 주의하마.
직접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는 꼭 주의해주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그때는 어머님이 저랑 싸우시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세상에나,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저를 가끔씩 흘겨본다는 느낌을 받았던지라 찝찝한 구석이 있었는데 속으로 혼자 착각이겠지 하며 애써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었나 보더군요. 앙칼진 걸 넘어서 포악한 며느리의 본성에 놀란 저는 적응할 틈도 없이 저에게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혐오를 마주해야 했어요. 또 집구석에 틀어박혀 계셨네. 밖에 나갔다 와서 어머님 이렇게 바로 보는 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떡하니 거실에 계세요?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며느리 괴롭혀 보시려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네가 들어올 때 내가 집에 안 있으려고 산책을 오늘도 맞춰서 나갔는데 설마 네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할 줄은 몰라서 내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구나. 아예 안 돌아오셨으면 됐을 일을 어렵게 돌아가시네요. 정말 지긋지긋해. 찰거머리가 따로 없네. 뭐라고? 너 이제 아주 작정하고 막 나가자는 거니? 우리 아들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나랑 둘이 있을 때만 돌변하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다만 네가 이렇게 정도를 모르고 군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머?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요. 불청객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네? 그놈의 우리 아들 타령도 지겨워요. 들을 때마다 짜증나서 환장하겠다고요. 어머님, 대체 언제 나가실 거예요? 언제쯤이면 이 집에서 사라지실 거냐고요? 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내질렀고 저는 심장이 떨려와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모습이 처음부터 봐왔던 며느리의 그 면모들이 전부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했죠. 온갖 착하고 온화했던 척을 그간 일부러 했다는 것과 저에게 이렇듯 본 모습을 드러내며 패악을 부린다는 건 모두 무섭게 느껴졌어요.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걸 이렇듯 쉽게 하는 사람이 보통 내기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놀란 가슴을 갈무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며느리는 한껏 비웃어댔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설마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한 집에서 어머님 모시면서 살고 싶어 한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 모시며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세요? 저를 마음껏 조롱해댔던 며느리는 그러나 아들 앞에서라면 조신하고 얌전한 척을 했어요. 그 때문에 제가 공포에 질려야만 했죠. 안 당해보신 분들은 짐작이 어려우실 거예요. 나에게 악마 같은 모습을 보이니가 타인 앞에서는 천사표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 어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그러나 저는 다름 아닌 며느리가 기만하고 있는 상대의 엄마였잖아요. 제 자존심이고 받은 상처고 이건 나중의 문제고 아들이 아무것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용기가 생겨났고 보다 못한 제가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의 만행을 까발렸죠.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아들과는 반대로 며느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상했지만 역시나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슬프게 보내시고 그 스트레스로 정신상태가 불안해지셨나 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정신상태가 이토록 예민하게 변한 데는 며느리인 제 탓도 있는 거겠죠. 제가 잘해드리고 매사에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부족했나 봐요. 어머님이 일상 보내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 천연덕스러운 가증에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고 아들은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늘 미안하다며 며느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더군요. 졸지에 저는 문제 많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며느리는 제 상상 이상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고 저는 공포마저 느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도 잠이 안 와 물이나 마실까 하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들 며느리 방에서 말소리가 작게 들려오더군요. 직감적으로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네요. 자기야,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줘. 내 생각에는 어머님이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 싶거든. 힘든 일을 겪으면 뇌가 움직임이 둔해지기도 한데 전문시설에 어머님 맡겨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아니라 어머님을 위한다면 그게 맞는 선택일 수 있어. 뻔뻔하게도 슬픔에 잠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들렸네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서 잠시나마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치매여서 환청환각에 당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만큼 철저히 연기를 하는 며느리가 무서운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와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면 나중엔 저희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닌가 싶어졌어요. 며느리가 무척 치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참해 보이니 저희 아들도 언제든 억울하고 괴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실제로 저희 아들은 제가 몇 번이고 며느리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말을 해봐도 꿈쩍 안 했어요. 도리어 며느리를 오해당하는 불쌍한 사람이라 봤고요. 내가 빠져주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괘씸하고 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응징을 해야 돼. 며느리는 제가 바보 같고 수동적이고 머리는 조금도 굴릴 줄 모르는 인물이라 여겼기에 막무가내로 제 앞에서 본성을 드러낸 것이었으나 저는 굳센 다짐을 마친 후로 방안까지 떠올려낸 뒤였죠. 대비를 해놓고 난 뒤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온다던 며느리가 몹시 안색이 나빠진 채로 귀가했어요. 안 좋은 일이라도 겪은 모양이었는데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저에게 화풀이를 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어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아프고 우리 작은 이모 제정신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어머님은 뭐예요? 뭔데 멀쩡하게 제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감정이 몹시 격해 보이는구나. 일단은 진정하고 가라앉히는 게 어떠니?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언제 꺼질 거야 이 노인네야. 진짜 내 손으로 치워버리기 전에 직접 네 발로 제발 좀 꺼져.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썼고 놀라서 뒷걸음질 치던 제가 엉덩방아를 찧었으나 며느리는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도리어 저를 내려다보면서 깔깔 웃었어요. 저를 향해 빨리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더군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났네요. 아들이 귀가하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순한 웃음을 지었고요. 저에게도 말을 살갑게 건네더군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그 모욕적인 순간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과 따로 밖에서 대화를 나눴죠. 제가 또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이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는 듯 고개를 저었는데 그때 제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제 휴대폰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벌어진 만행의 현장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이런 무서운 막말을 퍼붓는 영상 속 여자가 내 와이프 맞아요? 아니,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도 또 심한 말을 계속 들으셨고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엄마, 난 지금까지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스트레스로 거짓을 말씀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해서 미치겠어요. 영상을 본 아들이 분노와 충격 그리고 죄책감에 눈물을 보였어요. 그 휴대폰은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차 급하게 귀국했던 딸이 새로 개통해준 거였어요. 저에게 앞으로 산이며 들이며 놀러가는 곳마다 예쁜 꽃, 멋진 풍경 보이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줬다가 사진으로 간직하라면서 말이죠. 그 전에 쓰던 것은 화질이라는 것이 너무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 남기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사준 새 휴대폰은 화질이 선명해서 사진을 가끔 찍게 됐고 동영상으로 촬영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난 저녁에 거실 소파 등받이 위에 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놔서 현장에 증거를 남긴 것이었죠. 아니야 자기야.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동영상 조작된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자기는 어머님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야 돼. 난 진짜 결백하고 너무 억울해. 며느리는 그 증거를 직접 봐놓고도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부터 했어요.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했다면서 저를 재차 계획성 짙은 정신병자로 몰고 갔어요. 저에게 치매 증세가 보인다고도 덧붙였죠. 제가 기가 막혀서 고개를 젓고 있을 때 아들이 분노에 찬 음성으로 외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해. 이 지경까지 와서도 아니라고 발뺌을 해?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인정이라도 바로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름이 돋진 않았을 것 같아. 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한 점의 잘못도 없다는 지금 네 그 표정 때문에 내가 소름이 돋아서 미치겠다고. 우리 이혼해, 당장. 아들의 결단에 제가 깜짝 놀랐고 며느리가 반쯤 졸도를 했습니다.
넋이 나간 모습으로 저를 향해 그간 잘못을 저질렀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무어라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네요. 며느리는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이 결혼 생활이 자신이란 존재를 지탱하는 것이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들은 확고했어요. 결국은 이혼이었네요. 이혼을 한 아들이 저에게 불효를 하였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저는 되려 눈물로 사죄를 하고픈 마음이었답니다. 나 때문에 나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계속 결혼 생활 잘했을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내가 끝까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해. 아들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제 손을 붙잡았고 둘이 엉엉 울었습니다. 막막했는데 딸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간 저를 너무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며 이제 함께 출국하자는 말을 듣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게 운명인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여기 있는데 떠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손주들이 한국으로 왔죠. 현지에서 바쁜 서인은 저에게 전화를 해대며 간청했어요. 장모님, 들으셨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장모님도 부디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사위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가자고 졸라대는 손주들의 애교에 제가 고심이 깊어졌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허망하게 떠난 제 남편을 생각해보라고요. 이 넓은 세상을 너무 좁게 살다가 간 인생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냐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 살다가 떠나는 건 아깝다 생각하지 않냐고. 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제가 사실 남편이 떠났을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미련한 사람, 너무 재미없게만 살다 갔네요.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달리 살았을까. 훗날 저승에서 만나거든 내가 세상 이야기 보따리 한아름 들고 갈 테니 그때 들어줘요. 이대로 이 좁은 일상을 살아간다면 남편에게 나중에 해줄 말도 별로 없을 듯 하더군요. 그래서 딸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했어요. 아들은 당분간 일에만 매진하며 살 계획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욕심내 본 적도 당연히 없었던 해외살이를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금세 흘러가더군요. 이혼하고 딱 1년이 되었을 때 아들은 새로 여자친구를 만들었어요. 상대 쪽에서 아들에게 끈질길이 많지 마음을 표현해서 사귀게 됐는데 이변이 없으면 결혼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흐뭇해졌지요. 한국에 들어갔을 때 마중 나온 아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알려줄 내용이 있다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더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저런 표정으로 말을 하나 싶었는데 다름 아닌 전 며느리의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네요. 엄마,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초기 조현병이라고. 그런 진단을 3개월 전에 받았대요.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나는 설마 걔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유, 정신이 아팠다니 이걸 어쩌면 좋니. 살 날 한참 남은 젊은 여자가 가여워서 어쩐다니. 안 됐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제가 혹시 정신이 아팠던 사람에게 심히 무정하였나 싶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전 며느리는 자기의 작은 이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집안 내력이 있었구나 하는 추측이 그제서야 들었죠. 고심하다가 저는 아들 몰래 전 며느리의 모친인 전 사부인께 연락해서 찾아뵀어요. 저에게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저희 딸애가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들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네요. 분명한 진단을 받고 나서도 소견서를 읽고 나서도 딸은 부정했어요. 자기한테 정신병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절대 치료를 안 받을 거라며 버텼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모가 약 없이는 일상생활 못하는 걸 자기 눈으로 재차 지켜보더니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딸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색이 나쁘셨는데 그런 분이 사과까지 하시는 것에 저는 가슴이 미어져서 실례인 것도 있고 그 앞에서 오열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분도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것으로 인연의 마무리를 슬프게 마무리 지었네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져요.
먼저 떠난 제 남편을 떠올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 부부의 본질은 어쩌면 비슷했거든요. 배운 것은 많지 않고 늘 가난했고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게 살며 푼돈을 손에 쥐는 모습만 주구장창 봐온 이들이었죠. 비약하자면 한마디로 힘들게 벌어서 하루하루 살기에만 급급했었던 부류였네요.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그랬죠. 그나마 저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라도 있다지만 먼저 떠난 남편의 인생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행복해져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자식들이 잘 살기를 늘 바라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지해서 묵묵히 정신을 다잡고 살아가는 중이네요. 저의 사연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으나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운이 가득하길 지금 이 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